이 집에는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좁은 욕실에서 머리나 식히고 반성이나 해. 차가운 금소금이 울리며 욕실 문이 바깥에서 굳게 잠겼다. 그 순간 탈의실 쪽에서 여자의 킥킥거리는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오빠, 정말 저 여자 저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아? 우리 여행 늦겠어. 신경 쓰지 마. 유라야, 저 여자는 그냥 밥벌레일 뿐이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저기서 차가운 바닥이나 핥고 있으라지. 즐거운 듯한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정적이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냉기 속에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때 남편 민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 말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인생이 흔적도 없이 붕괴하게 될 줄은 알 턱이 없었다. 계절은 초겨울, 타일의 차가움이 옷을 뚫고 내 체온을 빼앗아갔다. 나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듯 두 팔로 배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둠 속에서 내 자신에게 타이르듯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남편인 민재와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째. 결혼 초창기에는 다정했던 민재지만 나의 친정이 경기도 양평의 낡은 농가라고 착각한 이후부터는 태도가 돌변했다. 너같이 가난한 집 딸을 인류 대기업에 다니는 내가 거둬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정부처럼 일하는 게 내 의무잖아. 그것이 그의 일상적인 입버릇이었다. 사실 나의 친정은 단순한 농가가 아니다. 그 지역 일대의 대지주의자, 민재가 근무하는 대형 부동산 건설사인 진성건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기업 진성그룹의 정점이자 뿌리였다. 나는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고 싶지 않아 내 신분을 숨기고 민재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민재의 오만함을 한계치까지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갇혀버린 욕실은 창문조차 없었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단단한 감촉을 찾아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에게 밀쳐지기 직전 앞치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미끄러뜨려 넣었던 것이다. 화면을 켜자 어두운 욕실이 희미하게 밝혀졌고 액정의 빛이 불안에 찬 내 표정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불과 1시간 전 민재는 갑자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오빠, 이 사람이 오빠가 말했던 가정부 대신이라는 와이프야? 촌스러운 차림이네. 그녀의 이름은 유라, 민재의 직장 부하 직원이자 현재의 내연녀라고 했다. 민재는 내 앞에 서서 여행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지윤아, 나 지금부터 유라랑 남해의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로 여행 다녀올 거다. 너는 집이나 지켜. 잠깐만, 나 요즘 배가 자주 뭉쳐서 혼자 있는 건 불안해. 게다가 어떻게 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올 수가 있어. 내가 필사적으로 항의하자 민재는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거칠게 밀쳤다. 시끄러워. 누구 돈으로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해? 임산부라고 유세 떨지 마. 비틀거린 나는 그대로 탈의실까지 밀려났다. 너는 너무 건방져. 거기서 머리 좀 식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욕실로 밀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지금까지 수없이 민재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왔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도 아버지로서의 자각을 갖고 변해줄지도 모른다.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내 자신이 뼛속 깊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용서는 없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연락처를 열었다. 저장된 이름은 아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의논한 적이 없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처한 지금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고요한 욕실에 울렸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이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지윤이니, 웬일이냐? 수화기 너머로 그립고 중후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왔다.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 너머 아버지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지윤아, 무슨 일이냐? 지금 어디야? 집 화장실에 갇혀 있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버렸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낮고 땅을 울리는 듯한 분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왔다. 그것은 평소에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냉철한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당장 사람을 보내마. 너와 뱃속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고마워요, 아빠. 지윤아, 이제 참을 필요 없다. 그놈에게는 우리 집안의 힘을 뼛속 깊이 가르쳐 주마. 아버지의 힘찬 말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 갇힌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었다. 차가운 욕실 안에서 내 마음속에는 고요하고도 절대적인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남편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상상했다. 전화를 끊은 지 불과 20분 후의 일이었다. 덜컹거리며 탈의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지윤 아가씨,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욕실 문고리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문이 기세 좋게 열렸다.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와 나는 무심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아버지의 수석 비서인 최태준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덩치가 큰 경호원 여러 명을 대동한 채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최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얼어붙은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대로 담요에 휩싸여 나는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옮겨 탔다. 이송된 곳은 우리 가문이 재단으로 있는 종합병원의 VIP 특별실이었다. 의사의 신속한 진찰 결과 다행히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벼운 탈수 증상과 한기로 인한 일시적인 자궁 수축이 보입니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 안정을 취하십시오.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곁으로 중후한 발소리와 함께한 남성이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그 인물. 나의 아버지, 진성그룹 진명호 최고 고문이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며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네 이변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숨긴 게 잘못인걸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는 연약하게 미소 지으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띄엄띄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 민재는 아버지가 실질적 오너로 있는 진성그룹 산하의 진성건설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직급은 과장,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모양인지 그는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와 민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당시 나는 친정에 대해 경기도 외곽에서 자그마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만 말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 취미로 광대한 사유지를 이용해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을 가난한 농가의 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렸다.
결혼 초창기에는 그래도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그가 승진하고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너같이 교양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준 나한테 감사해라. 친정 부모도 어차피 변변한 용돈 하나 못 보내주는 가난뱅이들이잖아. 그런 폭언을 일상적으로 내뱉으며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게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폭언이 에스컬레이트 되었다. 임산부라고 집안일 농땡이 칠 핑계 대지 마. 전업주부 주제에 내가 벌어온 돈으로 빈둥거리기나 하고 나는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폭언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며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태도가 민재의 오만함을 더욱 가속시켰다. 마침내 그는 직장 부하 직원인 유라라는 여자를 집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불륜 관계를 과시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욕실에 가둬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야차처럼 굳어 있었다. 그 어리석은 놈이 지윤이 네가 누구의 딸인지 정말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냐. 네, 사실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려 들 것 같아서요. 이용은커녕 우리 진성그룹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에서는 한때 재계를 진동시켰던 카리스마 경영자의 냉철한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다. 진성건설 사장에게 연락해라. 그리고 내 직속 변호인단도 전부 소집해. 아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놈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일 단숨에 짓밟아 버릴 거다. 아버지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윤아, 너는 여기서 푹 쉬고 있거라. 내일 아침 그놈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 무렵 민재와 유라는 최고급 풀빌라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지금쯤 지윤이 그 녀석 어두운 화장실에서 울면서 사과할 준비나 하고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나를 비웃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는 그 달콤한 시간은 머지않아 끝을 고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민재의 스마트폰에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한 통의 연락이 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새의 지저김과 고급 리조트 객실의 감도는 은은한 향기로운 냄새가 아침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민재는 푹신한 오리털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며 크게 기지개를 켰다. 야, 최고의 아침이네. 유라야. 옆에서 자고 있던 유라도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정말이네. 오빠, 그런 퀴퀴한 집에서 벗어나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1박에 100만 원이나 하는 최고급 객실에서 사치스러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배달된 호화로운 조식을 입에 넣으며 민재는 심술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니 지윤이 그 녀석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으려나. 아직도 그 좁은 화장실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는 거 아냐? 유라가 킥킥거리며 우스운 듯 웃었다. 틀림없어. 그 여자는 친정도 가난하고 아무 볼일 없는 여자니까. 오빠한테 버림받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이해했을 시간이지. 민재는 지윤이 공포에 떨며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좋아, 슬슬 전화를 걸어서 우는 소리나 좀 들어볼까. 민재는 능글맞게 웃으며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지윤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찰칵하고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어이, 지윤아. 밤새 차가운 화장실에서 보낸 기분이 어때? 민재는 의기양양한 큰 목소리로 스피커폰에 대고 말했다. 충분히 반성했어. 용서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무릎이라도 꿇어봐.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할 말은 그것뿐이야.
낮고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며 맑은 나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그 싸늘한 어조에 일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야 그 태도는. 아직 반성이 부족한 모양이군. 반성? 내가 왜 반성을 해야 하는데 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직도 파악 못한 거야? 민재는 내 태도가 평소와 다르자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였다. 문이 잠긴 어두운 화장실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갈 뻔한 주제에 유감이지만 난 더 이상 거기에 없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나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똑똑히 고했다. 나는 지금 병원 침대 위에 있어. 아버지가 구하러 와주셨거든. 아버지라고? 그 촌구석의 지저분한 농사꾼 노인네가 어떻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까지 왔다는 거야.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을 해서 내 관심을 끌어보려는 수작이겠지만 소용없어. 그때 옆에서 유라가 스마트폰을 빼앗듯 소리쳤다. 저기요, 지윤 씨.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요. 오빠는 이제 내 남자니까. 당신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가난뱅이 임산부는 얼른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요. 유라의 모욕적인 한마디가 고요한 VIP 병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이혼이라 좋아, 바라던 바야. 나 역시 당신과의 이혼을 요구하겠어. 뭐라고? 민재가 놀라움과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너 같은 밥벌레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혼해서 아쉬운 건 내 쪽이잖아. 친정 부모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란 걸 모르는 거야? 아니, 아쉬운 건 당신들 쪽이야. 나의 너무나도 침착한 어투에 민재의 등줄기로 순간 기묘한 오한이 스쳤다. 너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더 이상 당신과 할 말은 없어. 내 변호사의 연락이나 기다려. 변호사라고? 촌구석 농부가 고용하는 변호사라니. 동네의 조그만 싸구려 사무실이겠지. 민재는 필사적으로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로 웃어넘기려 했다. 기껏해야 헛돈이나 쓰면서 발악해봐라.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그래,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통화를 끊자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건방진 여자 같으니 병원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 틀림없어. 민재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맞아. 오빠, 저런 여자의 허풍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어. 유라가 민재의 팔에 매달리며 기분을 맞춰주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본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저장된 이름은 진성건설 대표이사였다. 사장님이 왜 이런 휴일 아침에. 민재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쉬시는 날에 무슨 일이신지요? 민재는 허둥지둥 허리를 펴고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에서 돌아온 것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었다. 민재 이 새끼야. 너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네. 오늘은 연차를 내고 휴양지로 여행을. 이 천하의 멍청한 새끼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사장님의 엄청난 기세에 민재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장이 마치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저기 업무상으로 무슨 중대한 실수라도 있었습니까? 업무상 실수 따위에 미지근한 수준이 아니야. 사장은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냉혹한 톤으로 내뱉었다. 너 우리 진성그룹의 최고 고문님이자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이신 그분의 영린을 건드렸어. 네? 그룹 최고 고문님이요.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성그룹이라고 하면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모기업이자
재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곳의 최고 고문이라니 평사원인 민재에게는 구름 위에 구름에 존재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죄송하지만 저는 최고 고문이신 진명호 회장님과는 단 한 번도 뵌 적조차. 닥쳐라. 내 아내 진지윤 아가씨 말이다. 네, 민재의 사고가 완전히 정지되었다. 지금 사장의 입에서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 지윤의 이름이 나왔다. 지윤 아가씨는 진명호 고문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이 아끼시는 유일한 친딸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윤이 친정은 양평의 가난한 농가로. 이 멍청한 놈아. 그 농장은 진명호 고문님이 은퇴 후 취미로 운영하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유지다. 사장의 말이 민재의 뇌 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사유지, 취미, 지윤 아가씨는 진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분이다. 그런데 내 놈이, 사장은 한 박자 쉬고 더욱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 중인 지윤 아가씨를 집 화장실에 감금했다고 들었다. 네?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변명 따위 통할 줄 아느냐. 고문님께서 직접 우리 회사로 항해 연락을 하셨다. 사장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귀한 따님을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든 놈을 뻔뻔하게 계속 고용할 셈이냐고 하시더군. 히익. 민재의 목구멍에서 한심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진성건설은 그룹으로부터 모든 투자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즉각 부도야.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그런 제가 회사의 부도 원인이라니. 당장 본사로 튀어와. 진명호 고문님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이미 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변호사요. 똑똑히 들어라. 1분이라도 늦으면 네 놈 목숨뿐만 아니라 네 일가족 전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어. 철컥하고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겼다. 뚜뚜하는 무기질적인 소리만이 쥐죽은 듯 고요한 객실에 허무하게 울렸다. 민재의 이마에서는 폭포수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덜덜 격렬하게 떨렸다. 오빠, 민재 오빠, 왜 그래? 안색이 새파래.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유라가 태평한 목소리로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회사에 문제 생겼대? 그 순간 민재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건드리지 마. 민재는 유라의 손을 격렬하게 뿌리치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다. 바막. 뭐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유라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리며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인생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공포에 그저 압도당하고 있었다. 지윤의 친정이 진성그룹이라니. 자신이 깔보고 가정부처럼 취급하며 마지막에는 화장실에 가둬버린 아내. 그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범접할 수조차 없는 초재벌가의 영예였다. 그 끔찍한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병원의 청결한 침대 위에서 나는 링거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나날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는 정반대로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한계까지 내몰려 있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민재의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의 지옥은 시작된 것이다. 누구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넌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일 뿐이야. 그 말은 매일 몇 번이나 주문처럼 내게 쏟아졌다. 생활비로 건네받는 돈은 한 달에 고작 30만 원. 거기서 식비와 생필품, 공과금의 부족한 부분까지 전부 충당해야 했다. 내 친정에서 생활비를 보태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민재는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자 화를 냈다. 친정 부모한테 연락해서 돈 좀 더 달라고 해.
땅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면 알토랑같이 숨겨둔 돈이 있을 거 아냐. 우리 부모님은 검소하게 살고 계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민재는 혀를 차며 나를 노려보았다.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 널 아내로 맞아준 메리트가 쥐뿔도 없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걸로 민재도 조금은 변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다. 입덧이 심해 하루 종일 구역질에 시달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날에도 민재는 가차 없었다. 임산부가 벼슬이냐, 엄살 피우지 마. 내가 퇴근할 때까지 완벽하게 저녁상 차려놔. 주방에 서 있는 것조차 괴로운 상태의 나를 그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야근을 하고 돌아온 민재는 식탁 위의 요리를 보고 경노했다. 이따위 성에 없는 반찬은 뭐야. 날 누구라고 생각해. 대기업 영업부 에이스라고. 그는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도자기 파편과 음식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감싸 안고 엎드려 파편을 주워 모았다. 미안해. 내일부터는 더 제대로 만들게. 당연하지. 넌 집안일을 하기 위해 이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그때의 굴욕과 육체적인 고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옥죄어 온다. 게다가 한 달 전부터는 직장 부하인 유라를 공공연히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내 눈앞에서 민재의 무릎 위에 앉아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다. 오빠, 이 집 왠지 낡고 좁네.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응, 그러자. 저 식충이를 내쫓아버리면 당장이라도 새 집을 알아볼게. 두 사람은 나의 존재 따위 마치 공기나 가구인 것처럼 취급했다. 유라는 나를 향해 의기양양한 웃음을 띠며 쏘아붙였다. 아줌마, 배가 불룩 튀어나와서 엄청 보기 흉하네요. 민재 오빠가 정 떨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얼른 그 뱃속의 애랑같이 시골 진흙탕,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나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숙이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말대꾸를 했다간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만 참으면 언젠가 이 악몽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넣고 마음을 갉아먹으며 매일을 보냈다. 그 화장실에 갇힌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더 이상 저 인간들을 용서할 필요 따윈 없어. 병원 침대 위에서 나는 강하게 주먹을 쥐었다. 뱃속의 아기가 희미하게 태동하는 것 같았다. 마치 나의 결의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편 온천 리조트에서는 민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어째서 지윤이가 그 진성그룹의 딸이란 말이야.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빠,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 유라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지만 민재에게는 그것을 대답해줄 여유 따위 1mm도 없었다. 시끄러워. 입 다물어. 민재는 유라를 거칠게 밀치고 핏발선 눈으로 짐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본사로 돌아간다. 싹싹 빌면 아직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민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진명호라는 남자의 진짜 무서움을. 리조트를 뛰쳐나온 민재는 유라를 조수석에 태우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다. 민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거짓말이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지윤이가 진성그룹 딸일 리가 없어. 민재는 현실에서 도피하듯 검색창에 진명호를 쳤다.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본 순간 민재는 숨을 삼켰다. 진명호, 진성홀딩스 최고 고문. 맨손으로 수조원 규모의 거대 그룹을 일구어낸 한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의 냉철한 경영 판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인해 경제계의 패왕이라 불린다.
관련 기사를 미친 듯이 스크롤에 내려가다 어느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진명호 고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진 고문에게는 외동딸이 한 명 있다. 그녀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야말로 진성그룹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자산의 유일하고 정당한 상속녀이다. 불현듯 과거에 지윤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우리 친정은 시골에서 낡은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소중히 가꾸고 계셔. 당시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쥐꼬리만 한 밭이나 지키고 있나 보다 하고 코웃음을 쳤었다. 하지만 그 땅이란 신도시 개발의 대상이 된 수도권 일대의 초특급 노른자위 땅을 의미했던 것이다. 지윤의 친정이 소유한 광활한 토지를 기반으로 진성그룹이 거대한 이권을 쌓아 올렸다. 즉, 지윤의 친정은 단순한 농가가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초대형 지주 가문이었던 것이다. 그럼 지윤이는 진짜 재벌가 공주님이잖아. 민재의 전신에서 식은땀이 뿜어져 나왔다. 자신은 지금까지 총자산 수천억 원의 유일한 상속녀를 가정부처럼 취급하며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다. 그뿐인가. 임신 중인 그녀를 난방도 안 되는 비좁은 욕실에 가두고 방치했다. 야, 유라, 이것 좀 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유라에게 들이밀었다. 유라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글자를 읽어내려가며 눈에 띄게 안색이 새파래졌다. 거짓말. 그 촌스러운 지윤 씨가 이런 엄청난 재벌집 아가씨였다고? 그래, 진짜야. 우리는 엄청난 괴물의 꼬리를 밟아버린 거라고. 민재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네가 지윤이를 촌년이라고 무시하니까 나도 덩달아 선을 넘은 거 아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지윤 씨 거지라고 비웃었잖아. 시끄러워.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에. 차 안에서 추악한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본들 현실이 나아질 리는 없다. 민재의 뇌리에는 아까 전 사장의 고함 소리가 몇 번이나 리플레이되고 있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 만약 정말로 회사가 망한다면 민재는 모든 동료들로부터 역적으로 몰려 평생 원망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의 힘을 쓰면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지윤이는 내 아내잖아. 날 사랑하고 있을 게 분명해. 민재는 자기 편한 대로의 망상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래, 좀 심하게 대하긴 했어도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이야. 유라 일도 그냥 한순간의 바람일 뿐이었다고 빌면 지윤이도 용서해 줄 게 뻔해. 스스로를 납득시키듯 중얼거리는 민재를 유라는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울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칙칙한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갔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윽고 차는 진성건설 본사 빌딩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익숙하게 느껴졌을 자사 빌딩이 오늘따라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후들거리는 다리로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이질적인 공기를 눈치챘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넸을 안내 데스크 직원이나 동료들이 전원 싸늘한 시선으로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사형수를 보는 듯한 냉혹한 것이었다. 사장실의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민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유라는 민재의 뒤에 숨듯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려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에는 얼어붙을 듯한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방 안쪽에는 진성건설 사장을 비롯해 전무, 상무 등 임원진이 도열해 있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둡고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맞춤 제작된 최고급 다크수트를 입고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 바로 지윤을 구출했던 아버지의 수석비서 최태준 실장이었다. 최 실장의 좌우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민재, 그리고 유라, 뻔뻔하게도 잘 돌아왔군. 사장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번 일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큰 심려를 끼쳐. 민재가 변명을 시작하려 하자 최 실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것을 제지했다. 민재 씨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만을 정리하러 왔으니까요. 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알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지윤 아가씨는 현재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임신 중이라는 극히 예민한 시기에 난방도 안 되는 욕실에 감금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다. 우리는 오늘자로 당신들 2사람을 감금죄 및 보호의무자 유기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형사 고소요. 민재의 머릿속에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부부 사이의 일로 경찰에 넘기다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면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 실장은 얼음 같은 눈으로 민재를 직시했다. 또한 유라 씨, 당신도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서 동죄입니다. 유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린 순간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아니에요. 전 상관없어요. 전부 저 남자가 시킨 일이에요. 여행을 가자고 한 것도, 사모님을 가두자고 한 것도 다 민재 오빠예요. 유라는 즉시 민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물로 호소했다. 전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감금이라니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야, 유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재는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배신한 유라에게 고함을 쳤다. 너도 지윤이를 가난뱅이 임산부라고 욕하면서 화장실 문 잠그는 거 보고 비웃었잖아. 전 여자라서 저 남자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그냥 맞장구만 쳐준 거예요. 임원실 안에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모습을 최 실장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꼴사납군요. 당신들의 죄의 경중은 경찰과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최 실장은 이어서 또 한 장의 서류를 제시했다. 그리고 민재 씨의 본가에 관한 일입니다만 본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명인종합설비 우리 그룹의 2차 하청업체죠. 민재의 등줄기에 다시금 차가운 땀이 쏟아졌다. 민재의 본가는 지방에서 작은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진성그룹에서 내려오는 하청 일감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진성그룹 산하의 전 계열사에서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는 발주를 무기한 정지했습니다. 자재 공급에 관해서도 전부 즉각 컷오프 처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 아버지 회사는 이번 달 말에 확실하게 부도가 납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 결과를 선택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최 실장은 일말의 용서 없이 쏘아붙였다. 당신이 지윤 아가씨에게 행한 학대는 우리 가문의 어르신인 진명호 최고 고문님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너의 가족, 친족 모두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다.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오만한 행동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가까지 파멸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최 실장의 선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 진성건설 사장님. 이 2사람의 처분에 관해서입니다만 최 실장이 사장 쪽을 돌아보자 사장은 즉각 냉혹한 선고를 내렸다. 민재 그리고 유라. 사장은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는 표정으로 2사람을 노려보았다. 너희 2사람을 오늘 자로 징계해고 처리한다. 징계해고라니요. 민재의 목구멍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징계해고. 그것은 회사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금은 1원도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취직처를 찾는 것도 극히 어려워진다. 그런 사장님, 저는 지금까지 영업부에서 최고 실적을 올려왔습니다. 회사의 이익에 누구보다 공헌해 왔다고요. 한 번의 실수로 그걸 다 무효로 하시는 겁니까? 민재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어필하며 목숨을 구걸하듯 외쳤다. 하지만 사장의 눈은 그저 차가울 뿐이었다. 실수라고? 네가 저지른 짓은 우리 회사의 존립을 뒤흔든 대죄야. 너희들 때문에 진성그룹 본사와의 업무 제휴가 백지화될 뻔했다. 만약 제휴가 끊기면 우리 회사가 입을 손해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사장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격렬하게 고함을 질렀다. 일개 사원의 불상사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 둘의 징계 해고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다. 게다가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 돼, 싫어요. 저 아직 20대인데 인생이 끝나버린다고요. 저 남자가 자기 와이프는 시골 농사꾼 딸이니까 막 대해도 문제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 그냥 저 남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유라는 민재를 손가락질하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 실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그녀의 눈물에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유라 씨, 당신이 지윤 아가씨에게 쏟아부은 폭언, 그리고 감금에 동조한 행위. 그 모든 것은 아가씨의 스마트폰에 음성 데이터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펜 형태의 녹음기를 가리켰다. 사실 나는 화장실에 갇히기 직전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켜두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민재와 유라가 나를 매도하고 즐겁게 웃으며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상 발뺌은 불가능합니다. 최 실장의 냉철한 말에 유라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민재 역시 자신이 쌓아 올렸던 엘리트의 도금이 소리를 내며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 수입, 그리고 예쁜 내연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최 실장이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자, 민재 씨, 그리고 유라 씨. 지윤 아가씨께서 병원에서 당신들에게 직접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최 실장이 화면을 조작하자 임원실의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고 고요히 앉아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민재는 마치 구원의 신을 발견한 것처럼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지윤아, 지윤아, 제발 부탁이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 실수였어. 널 가둔 건 그냥 장난이었어. 제발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고소 좀 취하해줘. 민재는 모니터를 향해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필사적으로 사죄의 말을 쏟아냈다. 너도 뱃속의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날 용서해줘. 하지만 모니터 속에 나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 씨, 아직도 그런 추악한 변명. 나는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윤아,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마. 민재는 필사적으로 모니터 속의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는 부부잖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니 정말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 나는 픽하고 건조한 헛웃음을 흘렸다. 당신이 유라 씨랑 집에서 시시덕거릴 때 뱃속의 아이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내가 입덧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단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넨 적 있냐고. 그건. 그때는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어. 민재는 뻔한 핑계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일 핑계를 대다니 정말 비겁한 사람이네. 나는 얼음 같은 시선으로 민재를 꿰뚫어 보았다. 그때 당신이 나를 화장실에 가둔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어. 만약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와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한겨울 추위 속에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며칠이나 방치되었다면 그건 금방 돌아와서 열어줄 생각이었어. 그냥 버릇 좀 고쳐주려던 것뿐이야. 거짓말 하지 마. 당신들 2박 3일 일정으로 남해 풀빌라에 가던 길이었잖아. 나의 냉정한 지적에 민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번에는 유라가 바닥을 기어 모니터 앞으로 나섰다. 지윤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이 남자가 꾸민 일이에요. 저는 그냥 선배가 시키는 대로 사모님을 놀리는데 장단만 맞춰준 것뿐이에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유라는 화장이 눈물에 범벅이 된 채 체면도 차리지 않고 내게 애원했다. 나는 그런 유라를 그저 고요히 마주 보았다. 유라 씨, 당신이 내 앞에서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벌써 잊었어? 촌스러운 거지. 임산부는 짐 싸서 시골로 꺼지라고 웃으며 말했었지. 그건 농담으로. 그 농담이 내 스마트폰에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 아까 들었을 텐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전부 자신에게 돌아갈 거야. 그뿐이야. 지윤의 철저하게 냉혹한 태도의 민재는 점차 초조함을 넘어 분노를 키워갔다. 원래 그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지윤을 항상 지배하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남자였다. 그런 지윤에게 이토록 싸늘하게 멸시받는 현실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격렬하게 자극했다. 야, 진지윤, 적당히 좀 해라. 민재는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너도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 그냥 이혼녀의 미혼모가 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시선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 너같이 사회 경험도 없는 온실 속 화초가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민재의 본성이 다시금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공포를 진정한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빠로서 너랑 애를 먹여 살려주겠다고 하잖아. 고맙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의 적반하장격인 폭언이 임원실에 울려 퍼지자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 멍청함에 이마를 짚었다. 최 실장은 그저 조용히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민재의 추악한 발악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가 숨을 헐떡이며 입을 다문 순간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미소는 민재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고 그리고 잔인했다. 먹여 살려주겠다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네. 나는 모니터 너머로 민재를 바라보며 연민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난 아무런 걱정 없어. 말했을 텐데 내 친정에는 당신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못 만질 금액의 수천 배에 달하는 자산이 있어. 진성그룹의 서포트가 있다면 나와 아이는 평생 아무 아쉬움 없이 최고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 민재는 내 말을 듣고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잃었다. 그럴 리가 없어. 넌 그냥 양평 농사꾼 딸이잖아. 아니, 아빠가 취미로 하는 농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만 한 땅의 아주 일부분이야. 그리고 당신이 난 대기업 에이스야라고 자랑하던 그 알량한 실력,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결정적인 진실을 선고했다. 당신이 2년 전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을 때
엄청나게 자랑했었지. 동기 중에 가장 빠른 출세라며 매일같이 자기 실력이라고 떠들어댔잖아. 다 당연하지. 내가 죽기 살기로 영업 실적을 올렸으니까. 민재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에 매달리듯 소리쳤다. 아니, 틀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빠가 여기 계신 사장님께 우리 사위 잘 부탁하네라고 딱 한마디 전했기 때문이야. 민재의 움직임이 뚝 돋았다. 그때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사장이 뱉어내듯 입을 열었다. 그래, 민재야. 넌 네 영업 실적이 우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실적 따위 우리 회사에서는 평균, 아니 그 이하였다. 사장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제 기획안은 항상 사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건 내 놈이 우리 진성그룹 최고 고문님의 영예이신 지윤 아가씨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진심으로 혐오스럽다는 듯 민재를 노려보았다. 지윤 아가씨께서 널 위해 부족한 남편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놈의 실력 부족을 눈감아주고 특별히 과장 자리를 만들어준 거야. 네 놈 자신의 능력 따윈 쥐뿔도 관계없어. 넌 그냥 지윤 아가씨가 흘려준 콩고물로 출세했던 것뿐이야. 임원실 벽에 사장의 냉혹한 팩트 폭력이 울려 퍼졌다. 민재는 마치 전신의 뼈가 발라진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실력이 아니었다고? 전부 지윤이 덕분이었다고? 난 그냥 착각에 빠진 놈이었단 말인가?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눈부신 엘리트 인생.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가장 멸시했던 아내의 은정에 의해 베풀어진 환상에 불과했다. 그 너무나도 잔혹한 진실에 민재의 멘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옆에 있던 유라도 경악에 찬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거짓말. 오빠 일 잘하는 에이스 아니었어? 나 장래 임원 후보라고 해서 오빠랑 사귄 건데. 유라의 눈에서 과거의 동경 어린 빛은 사라지고 오직 경멸과 혐오의 빛만이 남았다. 그냥 백으로 올라간 착각남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다고? 유라는 이제 빈 껍데기가 된 민재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던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모니터 속에 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 씨, 아직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은 이미 절망으로 물들어 창백함을 넘어 흑빛이 되어 있었다. 또 무슨 일이 남았다는 건데. 당신들이 풀빌라로 놀러간 사이에 아버지가 움직이셨어. 나는 그들을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최후의 사실을 입에 담았다. 당신들이 온천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모든 것은 이미 끝났어.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일말의 자비 없는 조치를 취하셨거든. 무슨 짓을 한 건데?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기억하지? 거긴 네가 내 돈으로 살게 해주는 거라고 떵떵거리던 집이잖아. 아니,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주신 집이야. 나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걸? 소유주는 전부 나 진지윤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신이 외제차라며 폼 잡고 몰고 다니던 차도 우리 친정 계열사에서 장기 렌트해 준 거고, 당신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긁어대던 신용카드도 내 가족 카드야. 민재는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거짓말이다. 난 내 계좌에서 뺀 돈으로 생활했다고. 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우리 친정에서 당신에게 직책 수당 명목으로 꽂아준 돈이야. 당신을 승진시키고 높은 월급을 받게끔 뒤에서 조종한 건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하지만 민재는 그 돈을 나를 보살피는 데 쓰지 않고 유라와의 불륜에 쏟아부었다. 그러고 보니 불현듯 유라가 소리를 질렀다. 오빠, 오늘 아침에 리조트 체크아웃 할 때 오빠 카드 전부 정지됐다고 했잖아. 프런트에서 몇 번이나 에러가 나서 결국 내 카드로 100만 원 긁었단 말이야. 유라의 말에 민재는 헉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설마 그런 내 카드가 어젯밤에 아버지가 모든 카드와 계좌를 동결 혹은 해지 처리하셨어. 나는 가혹한 현실을 들이밀었다. 당신이 유라 씨한테 사준 명품백들도 전부 내 가족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야. 즉, 당신이 그녀에게 부리던 허세는 전부 우리 친정 돈이라는 거지. 남의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내연녀랑 짜고 임신한 아내를 감금하고 여행을 가다니 정말 우스꽝스럽네. 최 실장이 냉철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재 씨의 지은 아가씨에 대한 불법 행위 및 감금죄 형사고소와 동반하여 법원에 당신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즉각 인용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명의의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남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도 이미 변경 완료했습니다. 당신의 사적인 짐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본가인 명인 종합설비 앞으로 착불 발송했습니다. 최 실장의 자비 없는 말에 민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내 집이, 내 차가, 내 돈이 전부 날아갔다고? 그래, 내 놈에겐 이제 단 1원의 자산도 남아있지 않다. 사장이 침을 뱉듯 말했다. 징계해고된 넌 오늘부터 그냥 빈털터리 무직자야. 회사에서 청구할 손해배상, 그리고 지윤 아가씨에 대한 위자료. 넌 그걸 어떻게 갚을 셈이지? 으아악. 민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안 돼. 거짓말이야. 이딴 일이 있을 수 없어. 난 대기업 에이스야. 연봉 1억의 승리자라고. 야, 유라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민재는 옆에 있는 유라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싸늘한 눈으로 민재를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빈털털이야. 돈 한 푼 없는 무직자, 전과자 새끼를 누가 사랑한대. 내가 대신 결제한 풀빌라 숙박비 100만 원, 지금 당장 내놔. 유라의 고함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민재는 바닥을 뒹굴며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적시고 있었다. 붕괴해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절망은 지금부터가 본편이었다. 자, 다음은 유라 씨, 당신 차례입니다. 최 실장이 냉철한 시선을 유라에게로 돌렸다. 유라 씨, 당신도 스스로를 그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최 실장은 멸시를 숨기지도 않는 눈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신원조사도 이미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신원조사요? 왜 그런 짓을? 우리는 유라는 눈물을 쏙 집어넣고 방어 본능의 목소리를 곤두세웠다. 전 그냥 직장 선배인 민재가 치근덕거려서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계속 다른 사람이. 네, 그렇겠죠. 최 실장은 냉혹하게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당신에게는 예전부터 약혼자가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옆에서 유라에게 매달리려던 민재가 기세 좋게 고개를 쳐들었다. 야, 약혼자? 유라 너 약혼자가 있었어? 아, 아니야. 오빠, 이건 부모님끼리 멋대로 정한 거라서. 아니요, 멋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 실장은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유라의 퇴로를 차단해 나갔다. 상대는 진성그룹의 핵심 거래처 중 하나인 대산건설의 차기 사장 강민우 씨. 당신은 그의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약혼까지 골인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사 내에서 민재 씨를 지갑 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장 관리를 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고한 최대의 진실에 민재는 배신감에 눈을 까 뒤집었다. 너, 날 장래 임원 후보라고 하면서 조건 보고 이용해 먹기만 했던 거냐. 내가 없는 돈 쪽에서 사준 명품백도 남의 풀빌라도다. 시끄러워. 연봉 1억 남짓한 주제 파악 못하는 놈이 나랑 진심으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유라는 본색을 드러내며 민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난 대산건설 사장 사모님이 될 여자야. 너 같은 낙하산 껍데기랑은 급이 다르다고. 우리 민우 오빠한테 말하면 너 따위 한순간에 밟아버릴 수 있으니까. 유라는 그렇게 소리치며 자신에게는 아직 대산건설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듯 가슴을 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그런 유라의 애처로운 허세를 한순간에 짓밟았다. 유라 씨,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강민우 씨는 이제 당신의 약혼자가 아닙니다. 뭐, 유라의 얼굴에서 다시금 핏기가 가셨다. 어젯밤 지은 아가씨의 구출이 완료된 직후 제가 직접 강민우 씨 및 그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신이 민재 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심지어 임산부를 감금하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그 모든 증거 사진과 음성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최 실장은 차가운 톤으로 내뱉었다. 대산건설은 우리 진성그룹과의 하청거래가 생명줄입니다. 진성그룹 최고 고문님의 영예를 학대한 범죄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리가 없죠. 당연히 약혼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유라는 마치 머리를 해머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우 오빠가 날 버릴 리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대산건설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파혼 위약금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게다가 지윤 아가씨에 대한 공동감금의 위자료 역시 우리 쪽에서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유라의 눈동자에서 완전히 빛이 사라졌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아버님에 대해서입니다만 최 실장의 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아버님은 우리 그룹 산하의 진성 퍼실리티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딸이 그룹 최고 고문님의 영예를 다치게 할 뻔한 겁니다. 아버님은 오늘 오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아, 아빠까지 잘렸다고. 안 돼. 유라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멍청한 불륜과 폭언 때문에 자신의 신분 상승의 꿈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의 인생까지 끝장내버린 것이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해 먹던 이 불륜 커플은 이제 동등하게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자, 이것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였군요. 최 실장은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이미 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민재 씨, 지금 당장 여기에 서명하고 도장 찍으십시오. 이혼 서류. 민재는 핏기 잃은 안색으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싫어. 이혼 같은 거 안 해. 지윤아, 제발 부탁이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정신 차릴게. 앞으로는 너랑 아이를 위해 평생 헌신할 테니까. 민재는 모니터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눈물로 애원했다. 하지만 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민재 씨, 당신이 나를 화장실에 가뒀을 때 내 사랑은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어. 내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아. 있는 건 그저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뿐. 나는 조용히 그리고 냉철하게 고했다. 지금 당장 사인해.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든가. 최 실장이 지체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 말씀대로입니다. 여기서 순순히 서명하고 지금까지의 죗값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사인을 한다면 향후 민사 소송에서 다소 참작해 줄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지금 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을 부르겠습니다. 최 실장이 눈짓을 하자 사장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경찰의 신고 및 출동 조치가 완료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인할게. 사인하면 되잖아. 민재는 더 이상의 파멸이 두려워 울부짖으며 펜을 꽉 쥐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혼 서류에 적어 내려간다. 그 모습에는 과거의 나를 가난뱅이 딸이라며 멸시하던 오만함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라 씨, 당신도 이쪽의 위자료 지불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유라 앞에 내밀었다. 지불 금액은 3억 원, 30년간의 분할 납부, 법정 최고 이율에 동의해 주셔야겠습니다. 3억 원이요? 그런 거 직장도 잃은 제가 어떻게 내요? 내지 못한다면 본가의 집이나 땅을 가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유라는 절망하며 엉엉 소리내어 울어댔다. 하지만 변호사들에게 펜을 쥐어잡힌 채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해야만 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빚과 전과만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절차는 완료되었군요. 최 실장이 서류를 회수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니터 속에 나는 두 사람의 파멸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민재 씨, 유라 씨,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평생을 걸쳐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 내가 그렇게 고함과 동시에 모니터의 영상이 조용히 꺼졌다. 그것이 나와 그들과의 진정한 마지막 이별이었다. 직후 사장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들이닥쳤다. 민재, 그리고 유라 맞습니까? 감금 및 유기치상 혐의로 동행을 요구합니다. 싫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지윤아. 살려줘, 지윤아. 경찰관에게 양팔이 꺾인 채 연행되어가는 두 사람. 그 처참한 모습을 진성건설의 임원들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나를 짓밟고 뱃속 아이의 생명마저 위험에 빠뜨렸던 자들에 대한 완벽한 인과응보. 나는 병원 침대 위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에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상쾌함이 내 마음을 감싸 안았다. 나의 진짜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건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 계절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민재와 유라 두 사람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임산부를 욕실에 감금하고 풀빌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악질적인 범행 내용은 세간의 엄청난 이목을 끌었다. 인터넷 뉴스와 SNS를 통해 실명과 신상이 순식간에 털렸다. 임산부 감금 사이코패스 남편과 최악의 상간녀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격렬한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민재는 전과자가 되었고 이제 번듯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의 본가인 명인종합설비는 진성그룹으로부터의 거래 정지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부도를 맞았다. 민재의 아버지는 격노하여 민재를 두들겨 패고 부자간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너 같은 호적의 수치는 두 번 다시 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렇게 쫓겨난 민재는 의지할 가족마저 전부 잃었다. 현재 민재는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화장실도 없는 비좁은 고시원에 살고 있다. 차가운 외풍이 스며드는 방에서 일용직 막노동으로 버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매일이다. 과거 자신이 나를 가뒀던 욕실처럼 춥고 어두운 방에서 그는 홀로 덜덜 떨고 있다.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지윤아, 제발 돌아와줘. 민재는 싸구려 컵라면을 훌쩍거리며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소리쳐도 잃어버린 과거가 돌아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다. 한편 유라의 말로 역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대산건설로부터의 파혼, 그리고 거액의 위약금과 나에 대한 위자료.
이것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유라의 아버지 역시 징계 해고를 당했고 일가족은 살고 있던 집마저 처분해야 했다. 유라는 현재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 과거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백은 모두 전당포에 넘어갔고 매일 밤 술에 찌들어 진상 손님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나날, 이럴 리가 없었는데 난 재벌가 사모님이 될 거였는데 거울에 비친 피폐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라는 매일 절망의 눈물을 쏟고 있다. 그런 두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나는 친정 본가의 따뜻한 거실에서 최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다. 그렇군요. 두 사람 다 자업자득이네요. 나는 따뜻한 루이보스 티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이제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응보를 받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엮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를 느낄 뿐. 아가씨, 이제부터는 아가씨와 태어날 아기 도련님의 행복만을 생각하십시오. 최 실장은 아버지와 같은 다정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실장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내 배는 이제 몰라보게 둥글게 불러와 있었다. 최근에는 뱃속에서 아기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아이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나는 나의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결의를 다졌다. 과거의 어두운 악몽은 모두 사라지고 내 앞에는 밝은 빛으로 가득 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걸어줄 든든한 가족이 내 곁에 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즐거운 발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의 소중한 인물이 들어왔다. 지윤아, 이것 좀 봐라.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나의 아버지 진명호 회장이었다. 그 양손에는 터질 듯이 많은 쇼핑백과 커다란 상자가 한가득 들려 있었다. 한때 경제계의 패왕이라 불렸던 냉철한 카리스마 경영자의 그림자는 그곳에 조금도 없었다. 아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놀라서 묻자 아버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짐을 펼쳤다. 최고급 오가닉 코튼으로 만든 아기 옷에 독일제 프리미엄 유모차다. 그리고 우리 손자가 처음 가지고 놀 장난감도 최고 품질로 엄선해서 사왔지.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물건 하나하나를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다. 아직 태어나려면 몇 달이나 남았잖아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이다. 우리 진성 가문의 새로운 가족이잖니. 하나부터 열까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내 배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셨다. 지윤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용기를 내서 나한테 연락해 준 거 아비는 정말 기뻤어. 앞으로는 너도 이 아이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배를 통해 내 마음속까지 아련하게 전해져 왔다. 고마워요, 아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어둡고 차가웠던 욕실에서 절망에 떨었던 밤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괴로울 때 혼자 껴안지 않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의 소중함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 곁에는 이렇게 나를 아끼고 지켜주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기분 좋은 날, 나는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갓 태어난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작고 따뜻하며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랑스러운 생명. 무사히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의 예쁜 천사야. 내가 조용히 아기의 뺨을 어루만지자 뒤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이미 오열하고 계셨다. 장하다 지윤아.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장해.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쥐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자꾸나. 네, 물론이죠, 아빠.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행복감에 휩싸인 채 아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짓밟고 상처 입혔던 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 자들은 이미 과거의 먼지에 불과하다. 내 앞에는 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와 함께 걸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넓게 펼쳐져 있다. 아버지, 그리고 최 실장님,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나는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파란 하늘에서 쏟아지는 봄날의 햇살이 우리의 앞길을 따스하고도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품에 안긴 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며 나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것이다.